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 요거는 저희가 잠깐 금요일 하는데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룸 D에서 앞서 저희가 뉴스룸에서 살펴봤던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분들도 지금 뭔가 이상한 규정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경찰서분의 오원석 기자가 뉴스룸 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먼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뒤에 좀 꿰뚫는 촌철살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 개를 소개하고 그중 두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번엔 빌라왕 사건. 이 빌라왕이 지난 10월에 갑자기 사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빌라왕이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었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걸 못 받는다고? 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빌라왕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을 한 상태가 일부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허그 나오네요. 그렇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맞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왠지 좀 든든하잖아요. 네. 막 제가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대신 무조건적으로 갚아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좀 밝혀진 겁니다. 왜 안 주는 건가요? 좀 칠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허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허그라고 약자로. 있는데, 원래 절차는 1번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1번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주고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경우. 맞습니다. 그렇죠. 주면 문제가 없죠. 안 줄 경우. 안 주는 상황이 발생,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냈으니 보증금을 허그해서 대신 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이제 해피한 거죠. 그 보증금 받고 빠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집주인, 뻗팅기는 집주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끼리 구상권 청구니 회순위 하는 그쪽 문제고. 그쪽 문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집주인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지금 이번에 이 빌라왕 김 씨 40대로 됐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집주인이 없어진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집주인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 요건이 안 됐다. 왜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사람도 없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법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는 지금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거 떼지는 자석인가요? 강하게 붙어있네요. 이게 집주인이 없으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약 해지가 통보를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구나라는 이 상황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없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규정이 안 된다, 성립이 이거군요. 되지 이게 않는다고 이른바 보는 거죠. 대의변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집주인 이후에, 그렇다면 집주인 김모 씨가 갖고 있던 서울과 경기권의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 등을 누군가 상속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이 집주인이 사망했으니까 대신 이 권리를 받은 상속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그것도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사망한 김 씨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채무액이 62억 원, 60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현금 1원 한 푼 없이 취득한 전세, 깡통 전세 물건들이라서 아마 가족들도 상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처자식도 없고 부모가 있는데 아마 부모는 상속을 좀 포기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집주인 자체의 존재가 없어서 계약 해지 통보 대상이 없어서 그 작업이 이제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계약이 종료가 돼야, 이제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는 집을 돌려주겠다, 당신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 자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약이
결국은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 예. 그냥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 없이 만기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해지로 보질 않고 그렇습니다. 갱신됐다고 보는 거군요. 네네, 그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 보증금 그대로, 그 월세 그대로 쭉 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예. 생기는 건데 이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지 않거든요. 계속 예. 계약 유지 중인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 기간 중에 난 이제 만기가 되면 나갈 거예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예. 만기가 되면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때서야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증금 우선 지급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임대인이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주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그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허그의 보증보험료를 냈잖아요. 뭐 몇십만 원씩이라도 내고 지금 한 건데 그걸 못 받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냥 떼이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않습니다. 다른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황이 좋으신 편이에요. 다만 이 건은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많은 이제 물건을 가진 집주인이 갑자기 예.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지는 문제지.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우선 지급권 자체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보증금은 다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보증 한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앞서 말한 이 임대인,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사람이 누군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 누가 설정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허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집주인이 사망한 다음에 예. 원래는 부모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게 되면 민법상 사촌인의 혈족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마다 순차적으로 계속 상속이 일어나면서 예.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상속관리인 선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면 기간이 꽤 많이. 얼마나? 글쎄요, 이거는 뭐 그 상속인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통지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한 단계마다 3개월씩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상속 포기의 기간이. 예. 그래서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왔으니까 각 한 9개월 정도 이상은 보실 수 있고 또 법원에서 상속 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도 그래도 한두 달 걸릴 수 있으니 뭐 길게는 1년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나는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역 근처에, 근데 회사도 근처에서 거기서 계속 살 건데 아, 우리 집 내가 전세하는 집주인이 빌라왕이야? 사기꾼이었어? 불안한데 이사 갈까? 이랬던 분은 허그가 있는 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다니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 분.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또는 뭐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청약을 했는데 새 집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넘게 기다리면? 일단은 대항력이란 걸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항력의 요건은 집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근데 이 이사를 가버리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두더라도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십니다. 지금 저 사망자를 상대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예.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상속인인 부모에게 이제 송달을 시켜서 임차권 등기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등기는 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 여유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금,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일 때 여기서 돈을 빼서 내가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들어갈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사 갈 때 그쪽 전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그거는 뭐 1년 넘게 그 돈을 묶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네네네. 거. 실제로 오늘 만나고 온 수원의 그 한 사례자분께서는 예. 결혼을 미뤘어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약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으신 분이었고 전세 물건은 김 씨의 전세 물건이 2억 2천짜리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심지어 결혼까지 밀어버리는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좀 그렇죠. 상처를 좀 받게 된 거죠. 예. 이게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규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주체가 없어서 HUG가 보증금을 주고 싶어도 절차상 그냥 규정상 때문에 못 주고 있다는 건데 HUG가 사실 공기업인데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글쎄요, 이게 우리 상속법은 원래 이게 상속 등기는 약간 요식적인 행위고 예. 사람이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원래는 상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법적인 개념으로 예.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지금 부모가 상속 포기를 밟지 않은 단계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예.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런 상태에서 이 부모에게 통지를 하면 이 계약 해지의 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절차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상속인 누군가 설정이 된 다음이면 나갈 보증금이면은 이분들의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이 빌라왕이 1,100채가 넘어요. 근데 이제 사기로 됐죠. 갭 투자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없고. 근데 200명 정도는 저렇게 보증보험으로 시간이 뒤에 돈을 받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가 많이 예. 문제가 되면서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고 뭐 1,000채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은 3,400채가 넘는 빌라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세입자분들은 너무 답답하신데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대항력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계속 거주하시는 게 가능해요. 보증금을 예. 돌려받기 전까지는. 일단 그러면 시간을 벌면서 이 물건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를 겪으면서 이제 여기서 남는 낙찰 대금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보전을 우선 받으시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게 탈탈 털어서 이렇게 종부세 같이 앞에 밀린 세금 많고 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국세가 우선순위가 있죠. 예. 네, 당해세기 때문에 더욱더 법정 기한이랑 상관없이 이제 종부세는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세입자분께서 직접 낙찰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경매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전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이 집을 뭐 낙찰에 유찰되면 계속 그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그래도 소유권이라도 챙길 수 있고 나중에 뭐 시세가 좀 좋아지면 여기를 잘 꾸며서 또 매매를 하게 되면 좀 손해를 보전하실 수도 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갭 투자로 전세를 많이 해서 그러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원래 이제 사기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빌라왕이랄지 앞서 말씀한 3,000채 넘는 그런 뭐 집을 가진 사람, 전세를 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갭 투자로 뭐 1,000채, 2,000채, 뭐 작게는 뭐 수십 채라도 가능합니까? 그걸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지금 변호사님과 지금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 그 법조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전세 사기 대책 뿌리 뽑겠다. 아주 강한 어조로 좀 발표를 했어요. 원희룡 장관께서. 그 사실상 근데 그때 발표 나온 대책들이 계약 이전에 사전 예방에만 좀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대책은 아마 전무했다라는 게 당시 평가였고요. 그래서 뿌리 뽑겠다는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임대인 정보 공개 그리고 그 우선순위 권한 확인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좀 국토교통부에서 그 만들어서 제안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예방에만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상 채무가 62억이 있는 굉장히 그 자산 상태가 그렇죠. 불량한 사람도 재산권을 행사. 어떻게 보면은 전세 물건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행사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 재산권 행사하는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일부 법조계에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일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납액이 좀 어마어마하면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에 대한 전세 취득은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종부세는 뒤에 11월인가요? 고지가 뒤에 되잖아요.
안 내면 그 뒤에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전세를 사는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는 은행이 얼마 담보대출이 있고, 아, 내 정도면 충분히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뭐 2순위 정도 되는데 받을 수 있고 했는데 갑자기 국세가 쏙 들어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예.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법정 기한이 앞서는 미리 면체된 경우에만 국세가 먼저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 국세는 이제 뒷순이라면은 보증금이 먼저 앞섭니다. 보증금이 먼저 앞서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물론 뭐 1년치 정도는 뒤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밀려 있는 사실조차도 지금까지는 세입자분들이 확인할 방도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주인한테 나 국세 완납 증명서 주세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세요 하면 당신같이 까다로운 사람한테 나 집 안 줍니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집주인한테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제도화해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그런 세금 체납 여부 정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전세 계약하신다 하면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현재까지 밀린 거 없는 거 확인하시면 그래도 안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세, 지금 뭐 월세가 좀 늘어난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월세가 좀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목돈을 만들어서 전세가 일종의 저축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재산 형성을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굳이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전세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 좀 변호사님이 좀 알려주시죠. 우선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뭐 80%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아파트든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 대금이 60%, 70%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보증금보다 낙찰 대금이 훨씬 낮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집은 안 고르시는 게 좋고, 뭐 약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보증 보험 가입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어쨌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세금 완납 증명서 요청해서 꼭 받으시고,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선 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다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보증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가구는 101호, 102호라고 호수는 똑같이 붙어 있어도 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등기가 이제 호수가 필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네네네. 하나로 돼 있어서 네. 누가 먼저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가구가 있다. 그런데 호수가 달라서 뭐 등기가 10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에 보증금이 다 그냥 순위별로 있겠군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고 앞에 5호실이 먼저 들어가 있고 6번째 들어가시는 분이었는데 앞에는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뭐 2천만 원에 40만 원 이렇게 월세로 살고 계신다고 소개를 받고 본인이 6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굉장히 안전해 보이죠. 10억짜리 건물이고 근저당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걸려 있었고 앞선 순위 보증금 다 더해도 1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고 보니까 앞에도 다 전세였던 거죠. 1억, 뭐 6천, 7천. 그래서 차례차례 배당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받을 돈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구다 하면은 이제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떼달라고 해서 앞에 나보다 더 먼저 보증금 받아갈 사람이 얼마치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순위로 몇 명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좀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통상 빌라, 특히나 신축 빌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 빌라에 전세 들어가실 때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신혼부부 분들이 이 신축 빌라를 선호하세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옛날 빌라는 좀 너무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 이제 새로 인테리어 된 예쁜 신축 빌라를 선호하시는데 신축 빌라 들어가면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 여기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뭐 현수막에 많이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현혹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위치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고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 조건이 좋으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은 경기도 안 좋다 그러면 보통 빌라를 짓는 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짓는 분도 여러 곳에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또 뭐가 삐끄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 사실은 저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네요. 이게 예. 9,854억 원이거든요. 11월 기준입니다. 2022년 이번 달 기준으로 이미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금액 기준이 예. 9,854억 원이니까 이미 작년 12달 금액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된 거죠. 그리고 직전 달,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거의 2배가, 작년에 2배가 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출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네. 그러면 저기는 지금 1조 원 가까이 못 돌려받았는데 보증공사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신고를 접수한 뒤에 그 금액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거는 좀 내주고 이거는 예. 좀 다른 거를 또 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는 요거보다 조금은 좀 낮습니다. 예. 지금 1조 원 정도가 전세 보증을 못 받는데 물론 부동산 경기와 또 뭐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보증금 1억으로만 해도 10,000명이 터전을 잃는 막대한 정말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슬픔을 얻는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걸 좀 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책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책이 좀 이긴 하나 예. 현재 그 예방책들로도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주인은 자기 사정 다 알고 있고 그쵸. 뒷배경 다 알고 있는데 세입자는 그냥 뭐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하고 그냥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해서 계약하는 게 끝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채무가 있는지 집을 몇 채 가졌는지 전혀 정보가 없단 모르죠. 말이죠.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 대한 뭐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보증금을 못 내준 전력이 있다면 그런 걸 좀 공시해주는 제도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사실 뭐 세금 체납 문제를 여기서 뭐 50만 원 체납한 게 있는데 이걸 만약 공시가 된다 그러면 또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프라이버시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차 위반 딱지가 뭐 50만 원이다. 그래서 또 그러면 거기에 불만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일단 뭐 처음에 저도 신혼에 전세 살면서 느낀 게 전세 보증금을 돈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이분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몇 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님께서 빌라왕이 급사했다. 거기 연결된 분들은 정말 괴롭겠어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면 너무나 피말리는 시간이 될 듯하다.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냐. 기다리다 지칠 듯 무언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루시트님. 빌라왕 같은 사람이 활기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전세 사기가 많아서. 그다음에 아네스님. 어디든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서민뿐인 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은 없고 강자를 위한 법이 난무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울고 죽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흥양웅님. 상속 등의 시간 걸리는 건 HUG가 알아서 해줘야지 보험 도입 취지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돈 빨리 돌려주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거 보면 일단 집주인이 누군가 결국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하나에 그러니까 형식적 존재가 없어서 이게 절차가 안 돼서 뭐 급한 분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건데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거 어차피 줄 거 좀 미리 주면 안 되나. 뭐 제도 개정을 통해서라도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 영화 상품권을 드려야 돼서 제가 했습니다. 아네스님. 어디든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서민뿐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2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루시트님. 빌라왕 같은 사람이 활기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이 두 분에게 영화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주시면 저희가 저희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원석 기자가 할 말씀이 좀... 네. 고정금리를 쓰고 계셔가지고 원석 기자가. 예. 제가 저번에 나왔더니 고정금리 오원석이라고 또 별명을 또 지어주셨는데 저는 예.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변동금리 박성태 앵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좀 더 긴 대화가 필요할 듯한데 원석 기자. 예, 알겠습니다. 조세영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D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룸 D는 수요일에 엽니다. 고맙습니다.